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나이를 먹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가 40대가 되어 있고 세 자녀의 엄마가 되었네요. 되돌아보면 오늘의 저와 가족들이 있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정리도 되고 여유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수록 울분이 터지고 치가 떨리는 사건 때문에 잠도 잘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다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하면 저는 20대 중반에 아동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센터장님의 아들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사실 센터장님인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일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한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자기 아들 짝으로는 제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고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찾으셨고 가장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술에 잔뜩 취하면 엄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엄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며 우리를 키우셨어요. 이렇게 매일 술 냄새가 진동하고 가끔은 엄마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집이 싫었던 오빠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까지 다 하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에 가려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오빠였는데 옷은 다 해지고 얼굴도 상처투성인 것이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와 저는 다급히 오빠를 불렀지만 오빠는 제 목소리를 듣고서 도망가 버렸고 그 뒤로는 오빠를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집에 오셔서 오빠 생각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빠를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우리는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슬퍼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셨고 저는 대학교는 꿈도 못 꾼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뒤로 아동복지센터에 취업하여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은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시댁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공무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동복지센터의 센터장, 남편이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입시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가뿐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넉넉히 사는 집안이었고 실제로 이 동네에서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집이 저를 며느리감으로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를 결사반대했고 친정엄마도 꼭 이 결혼을 해야겠냐며 걱정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의 사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관두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과 결혼만 시켜준다면 지옥에라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같이 살면서 가족의 정을 쌓으며 저의 진면모를 보여주리라고 당찬 다짐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20대라는 어린 나이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기억은 두 번 다시는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TV에서 나오는 어지간한 시집살이는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이 시댁에서 처음으로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차리고 당연히 같이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매섭게 놀아보셨어요. 너 제정신이니? 어디서 지금 며느리가 감히 여기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 나는 절대 너 같은 며느리와 겸상 안 한다. 너는 우리가 식사 마칠 때까지 옆에 서서 잔심부름이나 해라. 저는 시어머니의 불효령에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서서 잔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원래 남편 어릴 때는 지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동복지센터 센터장이 되며 일이 많아 제사를 못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절 때는 명절 분위기를 내야 한다며 음식을 장만하도록 했고 친정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도 친정과 시댁이 가까워서 평일 점심시간에 엄마가 근무하시는 곳 근처 식당에서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저는 임신을 했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간절히 바랬지만 상별을 확인하니 딸이었습니다. 대를 잇지도 못하고 결혼하면 남의 집 귀신이 될 딸년을 가져서 뭐하니? 정말 생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구나. 그년 울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쫓아낸다고 말할 정도로 저의 큰딸을 싫어하셨지만 다행히 큰딸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컸고 그 뒤로 2년 터울로 둘째와 셋째를 낳았는데 다행히 둘 다 아들이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둘이나 낳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두 아들을 건강하고 똑 부러진 아이로 키우는데 전념하라고 하시며 가정부를 들이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방일은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명절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과 저는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시며 보내주셨어요. 저는 남편과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학원 일로 바빠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 명절인데 그날 꼭 친정에 데리고 가야 하겠냐며 아이들과 저만 친정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새 아이가 떼부리거나 울면 귀찮다고 밀어내버리셔서 눈치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서서히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참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가정부 이모님께 잠깐 부탁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마트 가는 길에 있는 한 젊은 노숙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 노숙자는 젊은 시절 오빠와 너무 닮아서 노숙자를 보고 있으면 오빠가 떠올라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마다 일부러 많이 해서 일회용 도시락에 담아 한 번씩 주고는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 매일 주지는 못해도 제가 장을 보러 가는 날에는 꼭 일회용 도시락에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은 음식들을 챙겨서 가져다 주었고 그때마다 노숙자는 감사하다고 하며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모처럼 한가한 날이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넉넉히 싸서 인근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공원은 마트 건너편으로 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노숙자가 있던 곳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날도 역시 노숙자가 앉아 있었고 남편은 노숙자를 보며 젊은 사람이 이래야지 저렇게 구걸만 해서 되겠냐고 하며 대놓고 노숙자를 비난했습니다. 노숙자는 남편의 말에 그냥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공원에 가서도 자꾸 그 노숙자가 생각나서 다음날 노숙자를 찾아가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런 노숙자에게 아니라고 하며 힘내서 버티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니 항상 힘내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고 제 말에 노숙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던데 이 노숙자는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숙자가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노숙자에게 음식을 한 번씩 갖다 주었고 노숙자는 변함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노숙자에게 음식을 주니 노숙자가 감사하다고 하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 사모님,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최근에 부쩍 젊은 여성분과 다정하게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희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이 자리에서 1년 정도 있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본 게 있어서 그래요. 한번 사장님 잘 살펴보세요. 저는 노숙자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냥 잘못 본 거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간 남편의 행적이 조금 수상하기는 했어요. 최근에 학원 일이 많다며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학원에 종종 갔으며 어떨 때는 학원에서 잔다고 아예 집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노숙자의 말이 거짓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인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 살며 제 생일은 점차 잊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하고 여느 때와 같이 부부 침실을 정리하는데 침대 밑에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손을 넣어 꺼내보니 웬 고급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제 생일 전날이라 당연히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침대 밑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내일 남편이 목걸이를 주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깜짝 놀라는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일인 다음 날, 저는 아침에 남편이 생일 축하한다고 하며 목걸이를 건네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학원 일로 바쁘다고 하며 새벽부터 정신없이 나갔고 남편이 출근하고 침대 밑을 보니 어제는 분명히 있던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녁 때 퇴근하며 깜짝 선물로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보니 학원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내려가고 있고 오늘 밤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어쩔 수 없었지만 선물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그런지 속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목걸이를 제게 줄 줄 알았는데 끝내 남편은 목걸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침대 밑에 있던 목걸이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가 궁금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으나 남편이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는 일찍 나가버려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남편은 학원에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나갔고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일요일에는 가정부 이모님이 오시지 않아 제가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갔는데 큰 방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어요. 문 밖까지 소리가 들려 얼결에 들었는데 빨리 이혼시키고 아이와 함께 재혼시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통화가 마친 것 같아 제가 식사 준비 다 됐으니 나오시라고 문을 두드리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깜짝이야. 쥐새끼처럼 문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방금 내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 식사하러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데 방금 이혼 재혼 이야기 나오는데 누구 이혼했어요? 알 것 없다. 어디 어른이 통화하는데 몰래 엿듣고 있어? 너희 친정에서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디? 정말 못 배운 티가 아주 팍팍 나는구나. 얼른 가서 밥 먹자. 시어머니는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부엌에 가서 식사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느낌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샤워하는데 자꾸 옷장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옷장 문을 열어보니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나고 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처음 보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발신자 이름이 없고 핸드폰 번호 11자리만 적혀 있었는데 가운데 자리는 남편 생년월일과 같았고 끝자리가 남편 핸드폰 번호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에는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려던 찰나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어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자 기겁을 하며 후다닥 핸드폰을 빼앗아갔습니다. 뭐야, 남의 핸드폰을 왜 함부로 네가 받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화인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근데 이 핸드폰은 무슨 핸드폰이야? 자기 핸드폰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학원에서 학부모님들, 학원 거래처 사람들과 연락하는 핸드폰이야. 언제 개통한 거야? 그리고 케이스는 그게 뭐야? 자기 원래 이런 케이스 유치하다고 안 좋아하잖아. 그냥 학생들이 선물로 줘서 한 거야. 뭘 그렇게 따져대. 아무튼 나 전화하고 올게.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굳이 집 밖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학원 업무는 핸드폰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업무상의 전화를 굳이 밖에까지 나가서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일 이상한 것은 남편의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은 하트 그림의 핸드폰 케이스였습니다. 원래 남편은 핸드폰 케이스도 항상 투명하거나 무채색만 했지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 제가 사줘본 적은 있지만 그때도 유치하다고 절대 끼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그랬던 사람이 40대가 돼서 그런 핸드폰 케이스를 자발적으로 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상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일단 그 번호 주인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아까 전화온 핸드폰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한번 보기는 했지만 가운데 자리는 남편의 생일이고 끝자리는 남편의 핸드폰 번호와 같아서 쉽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고 나니 카카오톡에 새 친구가 뜨길래 메인 사진을 보니 침대 밑에서 본 그 목걸이 사진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남자와 여자가 커플링을 끼고 손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는 남편의 이니셜 하트 그리고 400일이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의 손이 남편의 손이고 이 핸드폰 번호의 주인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번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상간녀와 통화를 하고 서재에서 잠을 잤고 저는 부부 침실에서 혼자 있으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역시 새벽부터 출근했습니다. 저는 모두 출근한 뒤 방으로 들어가 상간녀의 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길래 제가 남편의 아내인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야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상간녀는 제 문자에 바로 전화를 했고 우리는 그날 오후에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찬이 오빠랑 같이 사는 분이 그쪽이에요? 참 저렴하게도 생기셨네. 뭐 암튼 저 은찬이 오빠랑 결혼할 거고 은찬이 오빠 어머니도 저 알고 계세요. 들어보니까 둘이 이혼시키고 저랑 재혼시킬 생각이신 것 같던데. 아, 물론 아이들과 함께요. 사실은 제가 돈은 많아도 임신을 못하는 처지거든요. 솔직히 앞길이 창창한 은찬이 오빠가 그쪽보다는 건물주 딸인 제가 더 잘 어울리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이도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으면 보기 좋은 오붓한 가정이 되겠네요. 뭐? 지금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언제 너한테 맡긴대? 허튼 생각을 참 정성껏 또 한다.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은찬이 오빠 모두 말 끝낸 상황이에요. 이미 1년 전부터 명절 마지막 날에는 그 집에도 갔는걸요. 그리고 언니가 자던 침대에서 은찬이 오빠랑 잠도 자고요. 이미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난리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혼자 꺼져주세요. 아시겠어요? 생각해보니 1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명절 마지막 날에는 꼭 저와 아이들을 친정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친정에 갔었는데 사실은 남편 상간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뻔뻔한 상간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상간녀의 면상에 물을 뿌렸습니다. 상간녀가 당황해하며 저에게 정신 나갔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뺨도 때렸어요. 정신 나간 건 너지. 어디서 애까지 있는 남이나 자 뺏어놓고 큰 소리야. 나도 불륜까지 저지른 남편과 같이 살 마음은 죽어도 없지만 곱게 끝내진 않을 거야. 너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내가 너랑 남편이라는 작자, 그리고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던 시어머니까지 모조리 다 박살낼 거야. 박살낼 수 있으면 박살내봐. 우리 오빠 이 지역에서 엄청 유명한 학원 원장인데 무슨 수로 아무것도 없는 네가 박살낼 건데? 들어보니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참나. 그리고 솔직히 요새 불륜 안 저지르는 남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깟 불륜 한 번 저질렀다고 이 난리야? 상간녀가 카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람들은 상간녀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카페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에 상간녀는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사랑하는데 어쩌라는 식으로 말했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찍어댔어요. 저는 혼자 화가 나서 쇼를 벌이는 상간녀를 카페에 두고 남편의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갈겼어요. 왜 때려? 갑자기 무슨 짓이야? 정신 나갔어? 제정신이야? 그래, 나 정신 나갔다. 지금 눈 돌아가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나 그동안 너 하나만 바라보고 모진 시집살이 다 견뎌왔는데 어떻게 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사람들이랑 학생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 그만해, 쪽팔리게. 바람 피우고 불륜 저질러서 쪽팔린 건 아나 보지? 지금 네 상간녀 보고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이 새끼야. 더는 너랑 못 살아. 너네 집 망가뜨리고 이혼할 거야, 그렇게 알아. 남편은 나에게 쪽팔리니 빨리 나가라고 했고 학원에 있던 중고등학생들이 나와 남편의 싸움을 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때가 겨울방학 기간이라 중고등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남편은 학생들에게 당장 영상을 지우라고 난리를 쳤고 저는 학원에서 빠져나와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첫째,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갔고 셋째 아이와 가정부 이모님만 있었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 짐과 제 짐을 챙기고 퀵서비스를 불러 모든 짐을 보내버렸습니다.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와서 짐을 챙기는 저를 본 가정부 이모님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저는 가정부 이모님한테 오늘 카페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다 말한 뒤 이 집 박살낼 테니 가정부 이모님도 얼른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정부 이모님은 사실 다 알고 있었다며 남편과 상간녀가 집 앞에서 데이트하는 사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모님의 남편은 이 집의 운전기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사로 일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온갖 막말을 다 들었다고 하며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었는데 정말 욕설이 엄청나더라고요. 결국 이모님의 남편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모습을 본 이모님은 이 집구석 무너뜨릴 생각으로 가정부가 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남아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울 테니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가정부 이모님과 대화를 마친 후 그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나와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단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이 집을 어떻게 망가뜨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셨고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그 집구석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하시며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아들 학원에서 난동 피우고 왔다면서? 쪽팔리게.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들한테 너같이 지질이 궁상인 년이 어디 어울릴 거로 생각하니? 그래도 네가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내가 그동안 사람 대접은 한 건데 며느리로는 절대 안 된다.
너같이 돈도 없고 무식한 것은 그냥 아이만 낳아주고 꺼져주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고 이혼해라. 아이들 두고 이혼하면 내가 돈 많이 줄게. 너네 집 돈도 없잖니. 아이만 낳아주고 꺼져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을 두고 이혼해야 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 한번 놀아나 주셨어요. 다정스럽게 간식거리라도 하나 챙겨본 적 있냐고요. 전 절대 우리 아이들 못 보냅니다. 제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당신들 무너뜨릴 거니 그리하세요. 네가 무슨 수로 무너뜨릴 거니? 돈이 있니, 명예가 있니, 권력이 있니? 쥐뿔도 없는 주제에 괜히 설치다가 다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이 말 듣고 도끼가 단단히 오른 저와 엄마는 시어머니의 센터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까지 반드시 망하는 모습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가정부 이모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약속된 장소로 나가보니 이모님이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며 볼펜 녹음기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볼펜 녹음기를 가지고 출근했었는데 앞으로 이혼 소송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부 이모님께 볼펜 녹음기를 받았고 친정집으로 다시 가는 길에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서 노숙자에게 이것저것을 사서 건네다가 제가 매일 지니고 다니던 오빠의 사진을 노숙자 앞에 떨어뜨렸어요. 노숙자는 오빠의 사진을 보더니 오빠의 이름을 말하며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맞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원래 이 근처에서 크게 학원을 하시던 학원 원장님이셨다고 하며 항상 지나가실 때마다 자신에게 음식을 사주시던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셨고 가시면서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시며 명함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는 오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보고 바로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명함을 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오빠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엄마임을 알아차렸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에게 지금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노숙자의 말대로 오빠는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오빠가 있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 바로 옆 동네였어요. 다음날 오빠는 저와 엄마가 사는 집으로 왔고 엄마는 요양원에 연차까지 내고 오빠를 위해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는 20살 때 집을 나가 막노동을 하며 고시원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권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취업했지만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 않아 1년 만에 관뒀고 그 뒤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외를 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학원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원의 위치가 바로 남편 학원 근처였고 여기서 근무하며 노숙자를 봤다고 해요. 저는 오빠에게 저도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지금 사실 이혼을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이 학원 원장이었으면 자신이 알 수도 있겠다면서 남편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제가 핸드폰에서 남편의 사진을 찾아 보여주니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하는 말이 남편 학원 학생들이 오빠네 학원으로 옮기자 남편은 사실무근의 소문을 내며 오빠를 괴롭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산으로 이사를 했고 지금은 학원의 위치가 좋아서인지 학생들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오빠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고생 많았겠다고 하며 오빠를 꼭 안아주셨어요. 오빠는 남편으로 인해 우리 남매 둘 다 너무 고생했다며 그놈들 절대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테니 돈 걱정은 걱정하지 말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혼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 집구석을 아주 납작하게 해주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빠의 말을 들으니 뭔가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저와 오빠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노숙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항상 있던 그 자리에 노숙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상인의 말로는 어제 어디론가 떠날 듯이 짐을 다 챙겨서 떠났다고 해요. 저와 오빠는 부디 노숙자가 편안한 곳에서 일도 하며 잘 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오빠가 출근할 시간이 되어 오빠는 학원을 갔고 저도 집으로 와서 남편 학원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정부 이모님이 주신 볼펜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상간녀에게 오래전부터 며느리라고 부르며 통화를 종종 했었고 남편과 저를 쫓아낼 궁리를 하는 대화 내용이 제법 상세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아동복지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일단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지역 맘카페에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결혼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젊고 돈 많은 건물주 딸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인 그의 엄마는 아들의 불륜을 혼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상간녀에게 며느리라고 부르며 그들을 지지하고 본처를 쫓아내려 한다고 말이에요. 또한 가정부 이모님의 남편에게 막말했던 녹음 파일까지 다 올렸습니다. 맘카페에서는 어느 학원의 어느 센터 선생님이 이러는지 확인한다고 난리가 났고 이어서 댓글에 자기 아들이 학원에서 찍은 영상이라며 동영상 파일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동영상에는 저와 남편이 나왔고 이로 인해 남편의 학원이 어디인지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댓글에는 이전엔 상간녀가 카페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에는 상간녀가 소리를 지르며 이 지역에서 엄청 유명한 학원 원장과 불륜을 저지른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덕에 사람들은 동영상 속 여자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임을 알 수 있었고 건물주라는 말에 상간녀의 신상도 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네티즌의 빠른 정보력에 감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학원에 이혼 서류 보냈더라? 나도 너랑 이혼할 참이었는데 잘 됐네. 근데 말이지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와야겠어. 사실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잘 살기도 하고 우리 집이 교육 쪽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과연 그럴까? 지금이 너네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잘 살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조만간에 너네 집 망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앞두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헛소리하니? 아무튼 우린 네 뜻대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넌 양육권 못 가질 거야. 아빠라는 작자가 아이들이랑 언제 한번 다정하게 놀아주기나 했니? 난 양육권 절대 못 남기니 이혼 소송하자. 네가 이혼 소송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이혼 소송할 때 돈 꽤 많이 들어. 너 그만한 돈 없잖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좋게 말할 때 내 말대로 해. 그게 너도 좋을걸? 고양이 뒤 생각해주는 거니? 너 걱정은 눈물 나게 고맙지만 내가 설마 이혼 소송할 돈도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 최고의 변호인단 꾸려서 너 아주 철저히 밟아줄 테니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채 저를 비꼬았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해보니 절대 저에게 쉽게 양육권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듣더니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상간녀 소송에 양육권 소송까지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에 바로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맙게도 오빠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주말이었어요.
친정집에 엄마와 같이 있는데 누군가가 집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더라고요. 시끄러운 소리에 대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집 앞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제가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보조금 횡령 사실 밝힌 거 니년이지? 부족한 년 걷어서 가족이라고 받아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가족이요? 언제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하셨나요? 아들 낳았더니 버릴 생각부터 하셨으면서. 또 우리 학원 비방하는 글도 올렸더라? 내가 너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알겠어? 고소해봐 어디.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증거가 명명백백한 사실을 올렸는데 그게 뭐?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명예훼손짓 해봤자 벌금 조금 내면 그만이야. 어디 한번 해봐. 그럼 나는 전국 곳곳에 네 얼굴 신상까지 다 뿌려버릴 건데 네가 더 타격이 클까 아니면 내가 더 타격이 클까? 어우, 그냥 이걸 확 때려버릴까? 때려봐. 네가 나 때리는 순간 나 너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지금 우리 집 대문 위에 CCTV 있는 거 보이지? 남편은 정말 나를 때릴 듯한 포즈를 취했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며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한창 말싸움을 벌이는데 엄마가 굵은 소금을 큰 대야에 잔뜩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그 소금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뿌렸습니다. 너는 왜 이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랑 말을 섞니? 그냥 아껴 물러거라 하고 소금이나 뿌리면 그만이지. 야, 너 뭐하는 거야? 싸구려 집에서 사니까 하는 행동도 이딴 싸구려지. 뭐? 싸구려? 그래, 나 싸구려다. 어디 한번 오늘 싸구려한테 된통 당해봐라, 거지 같은 놈들아. 썩 꺼지지 못할까? 엄마는 대야에 있던 굵은 소금을 모조리 시어머니 남편에게 뿌렸고 그들은 소금을 맞으며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엄마와 저는 대문 밖에 뿌린 소금을 치우러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방금 너네 오빠랑 그 엄마 소금 맞고 갔는데 너도 소금 맞고 싶어서 왔냐고 하니 상간녀는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카페에서 난리친 영상 보시고 아빠가 날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오빠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오빠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어떻게 카페에서 그 난리를 쳐서 우리 얼굴에 먹칠하냐고 하시고 불륜이 자랑이냐고 하시며 저를 또 쫓아내셨어요. 집에서도 저를 안 받아주시고 믿었던 오빠도 날 버려서 저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저는 직업도 없고 아빠 돈으로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언니가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서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이제 오빠랑도 헤어지고 정신도 차리고 살 테니 제발 상간녀 소송 좀 취소해 주시면 안 돼요? 카페에서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불쌍하실까? 그러게, 누가 그렇게 행동하랬니? 그리고 이렇게 일을 만든 사람은 바로 너야. 난 그래도 내 남편이 젊은 년이랑 바람난 게 쪽팔려서 조용히 말했는데 네가 그 카페에서 혼자 흥분하는 바람에 일이 이 모양까지 꼬였잖아. 아냐? 네가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인제 와서 무릎 꿇고 생난리야. 그리고 나는 상간녀 소송 취하해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자랑스러운 건물주신 네 아빠한테 빌든 네 오빠라는 작자한테 가든 아니면 길에서 구걸이라도 해서 반드시 그 돈 마련해. 젊은 애가 사지육신 멀쩡한데 못할 건 또 뭐야? 상간녀는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 불쌍해서 고소를 취하해주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고소하더라고요. 아무튼 상간녀는 제가 고소 취하 안 해준다고 하자 우리 집안까지 들어오려고 하길래 저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상간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텼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의 말대로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의 통장은 압류당하고 상간녀의 계좌에 있던 돈을 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소문이 쫙 퍼져서 학원 수강생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학원은 문을 닫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져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양육권도 박탈당해서 양육비까지 매달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센터에서 보조금을 횡령해온 사실이 적발되어 센터 문을 닫았고 지금은 재판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일단 징역 6개월이 나왔지만 항소해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아이 셋이 있는 그럴싸한 가정을 꿈꿨지만 결국 아이 셋은커녕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인생의 쪽박을 찼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소송을 무사히 마치고 집 근처에 아이들에게 맞는 어린이집도 찾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따놓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아동복지센터에 취업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출근이라 긴장되고 떨리지만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동복지센터에 면접 보고 오는 길에 저와 오빠를 만나게 해준 노숙자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일부러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노숙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노숙자는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부도가 나서 이혼당하고 아이들도 못 보고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해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저도 오빠가 베풀어준 선의로 열심히 살 희망이 생기고 다시 일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노숙자를 응원하며 기쁜 소식 들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오빠와 엄마에게 노숙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며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는데 바로 학원 건물관리인입니다. 노숙자는 열심히 해보겠다며 어제부터 출근했다고 하던데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해요. 노숙자분도 우리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며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아이들도 꼭 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만을 사랑하는 엄마와 새 아이 그리고 오빠가 있었기에 무사히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처럼 저 역시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은 행복한 일만 가득한 봄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